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식당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사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인가요? 뜻하지 않게 회사는 그만두었지. 나 혼자 생활비에 친정 생활비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는데 친한 동네 언니를 만나면서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죠. 너 회사에서 억울한 일도 당했겠다. 괜히 취직하겠다고 용쓰지 말고 좋은 남자나 만나. 내가 아는 애 소개해줄게. 이 언니가 소개해주는 남자랑 잘 되면 너 진짜 땡 잡은 거다. 부모 일 도와 식당 하는데 학벌이나 외모는 평범해. 평범한데 얘가 또 유명한 식당집 아들이거든. 그것도 딸부잣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자 장남. 무슨 말인지 딱 알겠지? 한번 잘해봐. 그 언니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첫눈에 서로 딱 반하는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고 온돌처럼 서서히 가까워졌죠. 그때 제 나이가 어렸기에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자를 만났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서로 성격이 잘 맞았고 챙겨주며 정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 언니 말 맞다나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대박집 자식이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댁을 만난 건 잘된 일이었죠. 하지만요, 로또 대박인 줄 알았던 남자랑 결혼하면서 전 바로 시월드 한복판에 입성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있는 가게에 시부모님의 시누이, 시고모님과 남편의 조카까지 모두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막상 뚜껑 열고 가보니까 대박 가게 사모님이 아니라 노예 며느리가 되고 말았는데 그 가슴 답답한 사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건 일찍이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한테 사람은 착하게 살다 보면 다 도와준다.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 보면 복 받고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 말씀대로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집안 살림 도우며 성장했습니다. 공부해서 대학 가봐야 이름 있는 곳도 못 가고 더군다나 형편도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병을 얻으신 바람에 친정엄마 혼자 농사 지으셔야지, 아버지 간호도 하셔야지 내가 달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오게 된 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 때였습니다. 시간당 3,000원 남짓의 벌이었지만 돈 버는 일이라는 각오로 요령 안 피우고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 눈에 들었나 봐요. 화영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해라. 내가 너 정식으로 4대 보험 써서 취직시켜줄게.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이 동네를 뜰 거라서요. 졸업하자마자 상경할 거예요. 참 아쉽네. 그럼 내가 아는 사장님이 수원에 있는데 거기 가볼 테냐? 너 가겠다면 내가 추천을 확실하게 해줄게. 마음 좋은 사장님 덕에 전 졸업하자마자 돈 벌러 수원에 갈 수 있었죠. 원래 사장님네 회사에서 있고 싶었지만 선배님들이 그랬어요. 시골 동네에서 아무리 일하고 경력 쌓아봐야 수도권 신입 월급도 못 쫓아가니까 웬만하면 상경하라고요. 그렇게 상경하게 된 수원은 서울도 아닌 경기도의 도시였는데 거기에 삼성도 있고 생각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간 회사는 삼성과 협력관계를 맺은 중소기업체인데 여기서 정식으로 직장 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봐, 내가 외근 자리 맡긴 건 다 했어? 아, 목말라. 이런 정수기에 물이 하나도 없잖아. 신사원, 당장 정수기 물 갈아놔. 말끝마다 절 자기 하인 취급하다시피 했고요. 힘든 일이나 부장님한테 혼날 일은 분명 자기 책임인데 나한테 몰아주는 비겁한 놈이었죠. 나보다 10살가량 많으면서 엄청 꼰대더라고요. 자기는 4년제 대학 나와서 공무원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이 회사에 겨우 입사한 주제에 날 무시했어요. 고졸 출신인 네 생각 따위 필요 없어. 선배는 내 말대로만 해. 그 선배가 내세우는 대학 간판 그까짓 거 나도 따주겠다며 회사 일로 바쁜 가운데 방송통신대학도 다녔죠. 네가 방송통신대 다닌다고? 개나 소나 다니는데 대학이긴 하냐? 거기 다닐 바에 그 돈을 로또를 사는 게 낫지.
어딜 가나 적어도 한 명은 개또라이가 있다고 하던데 김대리가 그 개또라이였어요.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이었지만 꿋꿋이 참으며 다녔습니다. 부모님 떠나 수원에서 혼자 취직하고 친구도 없어서 우울했지만 내 월급으로 아빠 병원비 들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2년 다니니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성격 좋다고 사장님 인정까지 받는 대리가 되었는데 매년 과장 승진이 누락된 김대리랑 동급이 된 셈이죠. 곧 승진 발표가 있는데 혹자는 김대리보다 내가 먼저 과장 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앞둔 어느 날 김대리가 퇴근 후 잠깐 보자고 했어요. 바쁜데 내가 갑자기 불러냈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일한 지 2년 넘었는데 선배로서 술 한 번 안 사준 것 같아서 말이야. 너 뭐 좋아하냐? 그날따라 어쩐 일로 나한테 짜증 안 내고 순순히 뭘 사주겠다는 겁니다. 간단히 국밥이나 먹자고 하고 갔는데 거기서 김대린 소주를 시켰어요. 회식처럼 하자는 건가 보네 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죠. 어느덧 우리가 마신 소주가 3병이 넘어가자 김대리는 슬슬 본색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내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더니 어깨에 팔을 올리고 다른 팔은 얼굴을 개면서 날 쳐다보는 거죠. 비운정도 정이라고 자꾸 보니까 우리 화영이 오늘따라 섹시해 보이네. 어때? 우리 오늘만큼은 직장 선후배 있고 화끈하게 밤 보내볼까? 그 음탕한 눈빛에 두피까지 소름이 돋았죠. 날 괴롭혀온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성희롱만큼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내 허벅지에 올리려던 손을 비틀어 버리고 바로 일어나서 가게를 나왔어요. 어린 여자 혼자 낯선 타지에서 월급 200만 원 받겠다고 참아가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상또라이한테 이런 취급을 받다니 이제 다 포기하고 우리 엄마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화영이 어디야? 어이구 우리 이쁜 딸, 엄마 아빠 병원에 와 있지. 밥은 먹었어? 막상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내가 당한 일을 말할 수도 고향에 내려가겠다는 말은 더욱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있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좀 더 힘내보기로 했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어제 김대리가 나한테 했던 짓을 부장님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 전 김대리가 뭐라고 약을 쳐놨는지 부장님은 절 이상하게 봤어요. 분명히 그 일을 당한 건 사실이건만 회사의 누구도 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빠른 승진에 인정받은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김대리와 회사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더는 남을 수 없겠더라고요. 퇴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데 내가 나오는 길에 있던 김대리를 발견했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결국은 네가 퇴사한다면서? 그러게 감히 고졸 주제에 날 뛰어놓고 과장이 되려 그래? 야, 네가 무슨 여자라고 너 이쁘다고 그랬겠냐? 너 과장 물 먹이려고 한 건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다. 굿바이. 어차피 회사도 나오려는 마당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주먹에 실어 김대리 턱주가리를 날렸어요. 내 주먹 한 방에 비틀거리던 김대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죠. 제가 어릴 때부터 밭일도 돕고 집안일도 하면서 나름 세다면 센 여자거든요. 어린 여자라고 얕봤을 텐데 그 자식 꽤 아팠을 겁니다. 회사를 나오고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어느 날 친한 동료 언니가 퇴사 축하주를 사준다며 불러내서 같이 술을 마셨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회사에서 당한 억울함을 푸는 날 도울 방법이 갑자기 생각났다며 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뭘 죽자 사자 회사에 목을 매냐. 내가 저번에 알게 된 명섭이란 친구 있는데 걔네 집에 식당 매출이 하루에 200만 원 될 거라네. 한 달이면 1년이면 그게 얼마야. 야, 걔랑 잘 되면 아등바등 회사 안 다녀도 좋고 너희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좋겠다. 언니가 명석 오빠를 소개해줘서 사귀면서도 결혼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오빠네 가겐 연중무휴라 그래서 주말엔 못 보고 저녁 때나 다른 식구랑 교대하는 시간에 데이트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불편했지만 전혀 싫진 않았고요. 그런데 성실한 남자친구의 모습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을 줬죠.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난 지 좀 됐을 때 친정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신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막막했습니다. 우리 엄마야 그럴 돈이 없다는 건 뻔하고 하나뿐인 언니도 대학 학자금 대출이 많아서 돈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럼 나밖에 없는데 모아놓은 돈은 아버지 병원비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 집 사정을 아는 남자친구는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다 대줬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큰 돈을 선뜻 주는 남자친구에게 감동을 좀 받았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신약 치료를 다 끝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평생 일만 하시고 병상 생활을 오래 지나 세상을 뜨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불쌍해서 장례식장에서 눈물만 나왔죠. 우리 집의 자식이라곤 언니랑 나뿐이었는데 형부랑 남자친구가 그래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자기 식구처럼 장례를 도와주다니. 이 고마움 잊지 말고 저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의리 지키자. 연애하는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는데 그때 사위처럼 아들처럼 장례를 돕는 걸 보며 저 남자와 살리라 마음 굳혔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라서 제가 또 의리하는 최고로 챙기는 사람이라 힘든 시집살이 속에 꿋꿋하게 버텼나 봐요. 그게 벌써 5년이에요. 처음 시집갈 때만 해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있는 시댁이 있음에 든든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 남편 둘 다 일 돕고 언젠가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물려준다면 내 아들이랑 같이 여길 지금처럼 잘 꾸려 나가리란 희망도 품었고요. 둘이 시부모님한테 월급 받아 매달 300만 원씩 붙는 적금 통장 보며 우리 집 살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가게 마감하고 집안일하고 나면 새벽 1시 지나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지만 자고 있는 내 아들 얼굴과 통장 이 두 가지면 하루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돈 모으다 보면 머지않아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새 집에서 사는 거야? 아파트라니, 우리 이사 가겠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아들 학교도 생각하면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로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가게 위 투룸에서 한편은 시부모님, 한편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겠다고? 아, 이사 가면 피곤할 거야. 아, 지금 이 가게랑 붙어 있어서 오다니기 편하지. 아, 하다못해 우리 가게에 있는 동안 지원이를 멀리 떨어진 빈집에 어떻게 두겠어. 지금처럼 살면서 집 넓히고 싶으면 다른 층 빌려서 거기 수리해서 들어가든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여보. 애기 없을 때야 내가 하루 종일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거 좋은데 지금 우리 지원이 남의 손에 맡기면서까지 내가 가게에 있어야 돼? 아줌마 한 병 더 쓰자고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지원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에이, 사람 하나 더 쓴다고 당신 대체할 수 있나? 당신 일 잘한다고 우리 무뚝뚝한 아버지도 인정하잖아, 당신은. 아기 보니까 다 금방 크더라. 걷고 뛰고 지 혼자 알아서 다 할 나이 금방 온다고. 지금 우리 가게에 어떻게 손님을 더 끌 수 있는지 그거에 골몰할 때야. 매일 가게 일을 하는 것도 벅찼지만 젖먹이 아들을 떼놓고 나서는 기분은 아주 착잡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마저 내가 가게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또 제가 일 한번 하면 또 대충 하는 법이 없어서 시아버지도 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 보니 이제 이 시모보다 제가 더 가게 일을 잘 파악하고 사장처럼 해갔습니다. 마누라고 장남이고 가네. 내 눈 감으면 이 가게엔 제일 잘하는 사람 물려줄 거야. 지원엄이야. 내가 너 제일 믿는 거 알지? 여간에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시부도 저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셨던 건 저도 알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 부부에게 물려주시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이만큼 버틴 것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돈 없는 서름을 숱하게 겪어봤거든요. 몸은 힘들더라도 돈 없어 인간 대접 못 받는 것보다 지금이 낫다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 식당이 되면 친정아버지 병수발하느라 평생 고생만 한 친정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소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깐깐한 가게 손님들의 별별 트집과 잔소리에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했죠. 하지만 이 모든 희망은 어쩌면 내 착각인지도 모르겠다는 회의감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댁에서 난 무일푼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랑 진배 없을지도, 어쩌면 내 공 따위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는 처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요.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몇 번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 언제쯤 친정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뭔 소리요? 생각 있는 애면 우리 가게를 봐라, 연중무휴에 명절내 손님들 훨씬 많이 찾아올 텐데 여길 비우고 친정 가겠단 말이 나오니? 돈 없는 너네 친정에 매달 생활비 갖다 바치잖아. 그거면 이미 자식 노릇 다 한 거다. 우리 집 조상도 안 모시는 마당에 굳이 명절날 친정 가겠다는 거야? 정신 차려. 명절날 친정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시모한테 말 그대로 홍군형이 났어요. 그 뒤로 겁나서 차마 시부모님께 명절에 친정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네요. 오늘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다면서? 미안해. 우리 가게 상황은 이제 자기도 잘 알잖아. 좀 이해해줘. 대신에 어머님 선물 최고급으로 좋은 거 많이 준비해서 다음 주말에 내려가자. 아예 동네 어르신들 것까지 싹 해갈까? 응? 남편은 친정집 갈 때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고 그 모습 보며 서운했던 내 마음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명절에 친정을 찾아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명절 당일 전화로 대신 엄마한테 인사하고 나중에 가게 한가한 날 잡아 친정에 다녀오곤 했죠. 그래봤자 1년에 2차례 다녀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된 상황이어도 누군가 내 노력 알아주면 그나마 힘을 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시댁에 서운했던 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두고 바보 병신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요. 엄마, 너 우리 아들 이제 보니까 얼굴이 반쪽 됐네.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응? 밥 좀 퍽퍽 먹어. 코로나로 가게 손님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러지 요즘? 나 식욕도 없고 영 기운이 없어 엄마. 보약이나 한잔 해주세요. 그게 뭐 그 때문이겠냐? 너희 처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 얼마 전 가게에서 식자재 나르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 동안 일을 못할 때였어요. 아파서 꼼짝 못하고 아파하는 며느리보다 살 빠진 남편 얼굴만 보이나 봐요. 너 그 코로나 지원금 좀 알아봐라. 그게 사람마다 나오고 우리 가게에도 영업 보상비 같이 또 나온다는데 그거 받았나? 아이고, 며느리가 받자마자 다 썼겠지 뭐.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필요 서류 준비하고 있어서 신청도 못했는데 제가 다 쓰다니요. 섭섭하게 뭐 그런 의심까지 하시고. 섭섭은 무슨 섭섭. 난 너희 시아버지한테 시집와서 일주일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그냥 시아버지 며느리 사랑이라고 너한테는 그냥 나을 때까지 쉬라고 하지 않니? 이런 시부모가 어딨어. 응? 늙은 시부모는 일하고 며느리는 쉬고. 제가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그런 건데 저 가게에 안 나갈 뿐이지 대신 집안일이랑 지원이 육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친척이나 신우들한테 제 욕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무슨 소리요? 고모님이나 신우들이 저한테 넌지시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좋지. 역시 여자는 결혼 하나 잘하면 대박이야. 이만한 대박이 없어 막 그러시는데 저랑 남편 다른 데서 일해도 이만큼 월급 받아요. 받을 만큼 받는 거지. 가게 수익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왜들 그리 오해하시는지. 내가 뭔 소리를 해서겠냐? 남들이 말이 맞지. 네 팔자 그만큼 좋은 거다. 그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얼른 허리 나서 가게나 나와. 너무 억울했어요. 신랑이 펑펑 쓸 만큼 돈을 벌어다 준 적 없는데 내가 지금 다른 식당 가서 일해도 지금 받는 돈 이상으로 받고 대우도 훨씬 잘해줄 것 같은데 시몬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일에 육아까지 악착같이 하루 4-5시간만 자면서 버텨왔는데 시모야 하루 이틀 잔소리가 아니었지만 문제는 성실하던 남편이 변한 것이었어요.
계기는 아마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손님은 끊기니 그렇다고 가게를 닫을 순 없지. 팔이 날리는 가게에서 시간만 때우다가 지루해진 남편은 한 번씩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PC방에서 잠깐 바람 쐬고 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가게 일할 시간에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찾으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요. 누가 가게 카운터에 손을 댔나? 가족끼리 해오면서 돈 사고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 포스기에 현금이 사라진다면서 화가 나신 시아버진 결국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내 남편이 그랬던 거였어요. 아버님이 붙잡고 어디에 돈을 써대는 건지 말하라고 탈탈 털어대니 남편은 결국 실토하는데 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서 돈을 물쓰듯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용돈에서 우리 부부가 모아놓은 돈 그거로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손을 댔으니 아주 단단히 미운 털이 찍혀버린 거죠. 그래도 장남이고 아들이니까 당연스레 가게 물려받겠거니 했던 기대는 산산이 깨지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불어나는 일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우이네 부부가 가게에 들어왔거든요. 사위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당분간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로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첫째는 막내 잘 가르치고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주고 앞으로 손님이 많아질 텐데 그동안 우리가 손실 본 걸 제대로 만회해야지. 그러려면 음식 맛부터 청결, 서비스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돼. 이 가게를 어느 자식에게 주는 게 좋을지 내 한번 지켜볼 거다. 아버님의 말씀은 흡사 협박과 같았어요. 신혼의 부부까지 가세하면서 형제간에 서로 은근한 경쟁심이 생겼죠. 명섭이 어디 갔냐? 이 자식이 설마 또...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식당 일이 배는 바빠졌는데도 남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벼르던 아버님은 급기야 식구들 모아놓고 막내 시누이와 사위에게 식당 일을 주도적으로 맡겨볼 생각이란 발표를 하셨어요. 깜짝 놀란 남편은 자신이 아닌 동생에게 식당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소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하지만 이미 아버님의 마음은 많이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 때문인지 사람이 돌변했어요. 이 가게에 물려받을 사람은 오로지 장남이 나뿐이야. 어디 동생한테 침 하나라도 묻히게 둘 줄 알고? 아버지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함께 일한 세월이 얼만데 겨우 몇 달 전에 굴러온 동생이랑 매니저한테 넘긴다고? 그러면 누가 두고 볼 줄 알고? 당신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전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봐. 설마하니 정말 우리 제끼고 신혼애한테 주시겠다는 뜻이겠냐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아버님 속내를 모르겠어? 나도 난데 당신 좀 열심히 하란 말이야. 나 하나 잘못이라고 아버지가 그러겠어? 괜히 지원이 키운다는 이유로 예전만 못하니까 당신도 더 열심히 하라고. 남편은 도리어 나에게 열심히 하라며 채찍질하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집 가게 보고 돈 보고 여기 시집 온 거잖아. 찢어지게 가난해서 장인어른 병원비도 없어서 나하고 결혼할 마음 먹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 네 한 번 불살라서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굴라고. 아버지가 행여나 동생한테 이 가게 물려줘 봐라. 그땐 너나 나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라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돈 하나 보고 결혼했으면 새벽부터 가마솥에 육수 끓이는 고생을 내가 왜 하니? 정말 너무하다. 종일 식당에 매어 우리 지원이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온 거 몰라? 그런데 내가 당신네 돈 하나 보고 시집 왔다고? 노예나 다름없이 사는 내가 무슨 그런 돈 한 번이라도 줘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식당을 위해 일을 해왔는데 그걸 몰라주는 남편에게 항변도 해봤지만 이미 초조해진 남편은 내 말 따윈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과하게 시아버지 눈에 들고 싶어 안달난 남편은 욕심 많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바뀌었죠. 시아버지의 부추김 덕분인지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코로나 때 잠시 휘청이던 가게를 살려냈습니다. 전처럼 24시간 영업은 아니었지만 연중무휴 방침은 유지했고 손님은 이전처럼 북적였고요. 좋았던 날도 잠시 점심 드시고 오겠다던 아버님이 한창 안 오셔서 집에 올라가 보니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말았죠.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아버님은 그대로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아버지를 잃고 난 시댁 사람들은 허둥댔어요. 그만큼 시댁에서 아버님은 집안의 중심이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에 한동안 가게 운영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거기에 더 무서운 일은 가게 주인을 차지하기 위한 남매 간의 암투가 심화된 거예요. 아버님 빈자리 채우기도 바쁜 마당에 남편과 신우는 트집 잡아 서로 쫓아내려고 혈안이었고요. 이런 상황에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제 맛을 낼 리가 있나요? 여기 맛이 왜 이래? 이렇게 형편없는 걸 먹자고 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줄 알아요? 에라이 사장님 세상 뜨더니 가게 변했어. 이제 여기 못 오겠구만. 항의하는 손님들, 떠나고 다시 찾지 않는 단골 손님들로 잘 되던 가게 손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죠. 이렇다 보니 시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앞으로 이 가게를 책임지겠다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게으른 편이고 아버님과 함께 30년 동안 가게를 하셨음에도 저보다 더 실수가 잦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전 가게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싸워대지, 시모는 일마다 모른다고 날 찾아대지, 중간에 끼인 나만 일에 치여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 와중에 혼자 시골에 계신 친정 엄마에게 이상이 생겨서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엄마예요?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화영아, 나 길을 모르겠어서, 반일을 하다 나왔다가 돌아가려는데, 집에 가는 길이 영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쩌지? 에? 집에 가는 일이 생각이 안 난다니, 그게 무슨... 순간 든 생각이 엄마에게 치매가 오셨나 보다 싶었어요. 다급히 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보건소 모시고 가서 검사 받았는데 경도 인지 장애라고 초기 치매가 오신 것 같대. 내가 가니까 옆집 사는 석진 할머니가 엄마를 발견하고 이미 집에다 데려다 주셨더라고. 석진 할머니 말씀이 엄마가 이러신 지 좀 됐대. 물건도 깜빡깜빡하고 손주들 이름도 한 번씩 기억 안 난다고. 엄마가 혼자 계실 수 있을지 자신이 없네. 언니 어떡해. 불쌍한 우리 엄마 혼자 계셔서 치매가 일지가 않나 봐. 이제 겨우 엄마 나이 66인데. 내가 자주 찾아뵐게. 힘든 건 아는데 너도 종종 시간 빼서 엄마한테 가봐. 자꾸 너 보러 수원 가고 싶다고 떼쓰시다시피 하셔. 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 매여서 앞만 보고 살아온 동안 엄만 저렇게 혼자 빠르게 늙어가셨던 거예요. 이게 다 내 탓만 같았죠. 속상해서 정말 우리 엄마 치매 오셨대. 혼자 거기서 계신 것만으로도 난 불안해 미치겠어. 앞으로 친정에 자주 다녀올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당신도 그렇게 알아. 곤란하네. 처형도 있잖아. 전업주부인 처형한테 맡기고 대신 우린 돈을 넉넉히 드리자. 지금 우리 가게에 얼마나 중대한 시기인지 당신 잊었어? 당신 없으면 가게 잘 돌아가지도 않아. 요즘 어떤 손님들은 이 집 며느리가 주인 같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참. 뭐가 됐든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거 당신 본 적 있어? 나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다음 달 추석 때 친정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가게 바쁜 줄 아니까 당신은 남고 나만 지원이 데리고 하룻밤 자고 올게. 안 돼. 명절이면 사람 더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딜 가? 못 가. 하지만 난 남편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마음 먹은 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야, 잘했어. 그냥 그렇게 내질러 버리는 거야. 네가 너무 착하게 다 받아주니까 시댁에서 널 막 대하고 그러는 거라고. 이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그냥 나와 버려. 자기 고향 가겠다는 사람 무슨 수로 맞겠어, 그 인간들도. 언니가 응원해주니까 내가 한동안 행동이 잘한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늙으면 원래 다 깜빡깜빡해. 나도 그저께 육수가마솥에 양파 껍질 막 넣은 걸 그걸 고모가 알아챘잖아. 기억 좀 잃은 걸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떨며 가게를 비우겠다는 거야?
어머님은 자식들 다 곁에 두셔서 그 외로움 모르실 거예요. 시골집에서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치매까지 걸려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안 가보나요? 저도 자식이에요. 죄송하지만요, 어머님. 앞으로 저 명절마다 친정 갈 거고요. 이젠 명절 아니고라도 자주 친정 엄마 뵈러 갈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몬은 내 태도가 사뭇 다른 걸 보더니 아무 말이 없이 나갔어요. 그래, 내가 세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하고 엄마 보러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다음날 고향 갈 버스표를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죠. 그날 가게 문 닫고 정리가 한창 중인데 갑자기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주방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다짜고짜 내 양팔을 붙잡고 잡아 끌어 결국은 지하 창고까지 끌려갔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들 이래요들? 우리 아버지 임종 소식 듣고도 가게 하다 문 닫고서야 장례식 하고 갔어. 그런데 너 따위가 뭐라고 시험에 말도 무시하고 어딜 친정 가겠다 소리를 해? 너 이번 연휴 동안 여기서 재료 손질하고 양념장 만들면서 지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딴소리 해야 되면 아예 여기서 굶길 줄 알아? 어머님,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발 저 보내주세요. 사람이 게다가 가족한테 이럴 수는 없죠. 거봐, 말 안 듣고 버티더니 결국 이런 꼴 되었잖아. 우리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할 거라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지. 당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시집 온 이상 당신한테 가족은 우리뿐이야. 내 아내고 이 집 며느리니까 친정 소리 말고 여기서 할 일이나 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그래놓고 네가 남편이니? 남편이야? 이년 보게나? 이런 년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내 아들한테 쌍욕을 해? 너 아예 처음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응? 이게 무슨 시댁 식구고 가족인가요, 여러분? 폭력 영화에서 보는 깡패가 하는 짓 그대로 아닌가요? 제발 가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해봤지만 그들은 나가서 문까지 걸어 잠갔어요. 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전 계속해서 외쳤죠. 이건 춥고 무섭고 무엇보다 내가 사라져 없으면 걱정할 우리 엄마는요. 내 아들은 어쩌나요? 제발 좀 풀어줘요. 야속한 사람들아, 짐승 같은 사람들아. 시댁 사람들은 이미 다 퇴근하고 가게를 비웠는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내 간절한 외침에도 짙은 어둠과 침묵만이 느껴졌어요. 눈물 닦을 수건 찾으러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마침 핸드폰이 있는 걸 발견했죠. 다행이다. 여기서 꼼짝없이 갇혀 죽진 않겠어. 어디 경찰서에 신고할까? 아니면 119?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이런 날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긴 할까? 남편조차 날 버렸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못된 것들만 주변에 있는 걸까? 어디서 동아줄 하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서글픈 생각에 훌쩍이는데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남이지만 지금의 날 누구보다 이해하고 도와줄 거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내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건물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건물 지하 창고에 갇혀 있어요.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날 끌고 감금했어요. 지금 나 도와줄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건물주 언니는 3분 안에 건물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날 꺼내주러 나타났어요. 반가움과 고마움이 들어 언니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우린 밖으로 같이 나왔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세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건물주 언니가 누군지 궁금한 분들 있으시죠? 그 언니는요, 시댁 가게와 우리 살림집이 있는 건물의 주인입니다. 보통은 가게하는 자영업자와 임대인의 사이가 이렇게 친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된 일이냐고요?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된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동생, 또 계단 청소한다.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시간에 얘기나 하고 놀아줘. 가게 주변이 청결해야 오시는 손님들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틈틈이 청소하러 나오는데 그때 건물 계단 등도 전체적으로 같이 치우곤 했죠. 그런 절 건물주 언닌 고마워하며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이거 하는데 5분이면 돼요. 하는 김에 마저 할게요. 건물 끝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언니와 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는 사이라 금세 친해졌죠. 하지만 그보다 우린 시댁의 원한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속사정도 털어놓는 사이가 됐습니다. 시댁에서 하는 냉면 가게가 한 30년쯤 됐다고 했잖아요. 처음 당시는 여기가 허허벌판 논밭 사이를 잇는 2차선 도로 앞 땅에 불과했대요. 이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가건물 하나 세워서 시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양분이셔서 냉면집을 시작하신 것이 가게의 시초였다는군요. 세월이 흘러 땅이 개발되며 땅 주인은 여기에 건물을 세우고 가게 1층 상가로 옮긴 거죠. 그리고 그 땅 주인과 시아버지는 인연이 한참 된 절친한 사이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며 오래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가게가 대박집이 된 건 저렴한 임대료에 질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7년 전 땅 주인이 자꾸 하면서 지금의 건물주 언니가 여길 인수한 거죠. 자기 시집 오기 2년 전인가 여기 건물 사서 들어오는데 너희 시모가 마치 여기 터줏대감처럼 행사를 하더라. 젊은 여자가 건물주랍시고 와서 임대료 올리려고 하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안 봐주겠다고 하니까 꼴 보기 싫었나 봐. 월세 시세에 맞게 달라고 하니까 우리 가게 망할 리 없는 토박이 맛집이니까 그럴 수 없다면서 얼마나 고압적으로 굴든지. 덕분에 아직도 월세 못 올리고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임대인인데 말끝마다 이혼녀가 어쩌고 사람 무시하는데 노인네 왜 그런다니 진짜? 시어머니가 말을 아주 그냥 이쁘게 하는 편이긴 하죠. 타고난 성미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가끔 가게 손님하고도 말투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그냥 강팍한 노인네가 그러나 보다 싶긴 한데 너희 시모 때문에 내가 이혼녀라는 게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 나버렸잖아. 가고 있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건데 너희 시모 때문에 다 틀렸어야. 그러게 이혼녀 딱지 없었으면 여기서 잘생긴 총각 이미 콱 물었는데 그렇죠. 근데 언니는 어쩌다가 이혼하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실례려나? 나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은 하니까 언니가 뭐라든 다 이해될 것 같아. 넌 내 동생 같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너희 시모랑 부동산에서 본 날 사장이 내가 이혼했던 거 은근히 흘린 거 주워 듣자마자 그러더라. 에? 이혼녀였어? 누가 바람 피웠길래? 자기야 남편이야? 누구긴 누구야. 다 당신 같은 시자 붙은 인간 때문이지. 이러고 싶었지만 참았다. 자기는 고생 많겠다. 저런 시모 어떻게 감당하고 매일 얼굴 부딪히고 살아? 시모는 좋은 건수라도 물었다는 듯이 건물주 언니가 이혼녀인 걸 동네에 퍼뜨리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돌려 깎고 언니를 무시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전장에 나간 전우처럼 건물주 언니랑은 시댁 욕 같이 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위기에서 선뜻 언니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언닌 바로 날 구해준 거예요. 언니 구해줘서 고마워요. 어디 도움 청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남 부끄러워서 남편이랑 시모가 날 감금까지 하다니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수 있는 건가? 아휴, 사람도 사람 나름이니까. 난 시시때때로 시어머니한테 맞고 살았어. 남편이 교통사고로 반수불구가 됐거든. 그 이수 밟으면서 내가 다른 마음 먹을까봐 더 혹독하게 대한 거라더라, 시모는. 왜 그런 걸 참고 살았냐고? 내가 운전한 조수석에 탄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쩌면 나 때문 맞잖아. 이혼하지 못하고 사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사별 만들어주겠다고 재산도 주겠다고 말 한마디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었어. 그런 사람이야 내 남편이. 평생 내가 그러고 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런 신세로 살 자신이 없었던 거지. 우린 자식도 없어. 그래서 남편 재산 절반 물려받고 시모한테 따귀 한 대 날리고 쿨하게 나왔지. 그 돈으로 여기 건물도 산 거고. 5년 만에 듣게 된 건물주 언니의 사연도 참 딱하고 기구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언니가 부럽다. 남편하고는 끝까지 한편이었고 믿음을 지켜나갔으니까요.
지금 남편이 제일 용서가 안 돼. 용서? 절대 안 되지. 행여나 그 사람들 받아주면 난 너 안 볼 거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나 하는 짓이거든. 당연히 남편과 갈라서긴 할 건데 그걸 넘어서 복수까지도 하고 싶어요, 언니. 맞다. 너 형부가 방송국 다닌다지 않았어? 네, 방송국 조연출로 있어요. 그런데요?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야, 너 당분간 너희 집 사람들 앞에서 예전처럼 하고 지내. 겉으로 속이면서 안심시키다가 막판에 뜨거운 맛 좀 보여주자고. 건물주 언니랑 앞으로 우리가 펼쳐나갈 복수극을 계획하고 전 다시 지하 창고로 내려가서 얌전히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원래처럼 지하 창고를 잠가놓고 떠났고요. 다음날 아침 시무가 창고에 왔더라고요. 너 반성은 좀 했냐? 아니면 여전히 말 안 듣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가두지 말아주세요. 귀신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다고요. 그래, 그래야지. 역시 사람은 좋게 대해주는 게 아니야. 혹독하게 대할수록 길이 드는 법이지. 어제 여기 있으면서 반성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가게를 번창하게 만들 좋은 생각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그게 뭔데? 저희 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방송국에 있잖아요. 맛집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우리 가게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역시 널 가둔 보람이 있어. 아이고. 시몬은 잔뜩 들떠서 어디 방송국에 출연시키라고 독촉을 해댔어요. 전 형부에게 대박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방송국에서 나와서 우리 가게를 촬영했어요. 이제 우리 가게가 매스컴을 타고 나면 손님이 얼마나 몰려들까? 이 가게가 비좁게 될 거다. 이참에 저 재수없는 이혼녀 걷어내고 아예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자. 시댁 사람들은 단꿈에 젖었고 드디어 방송이 나오는 날 TV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시더니 급기야 창백하게 질려버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다냐? 아니 우리가 육수를 재사용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럴 리가 없잖아. 분명 맛집 소개 프로인데 왜 우리 가게 나쁜 점을 내보는 거야? 예전에 유통기한 지난 파우더 쓰고 행정처분 당한 게 언제적인데 그걸 내보내지?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최영한테 전화 좀 해봐 당장. 방송에선 가게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가게를 고발하는 내용을 은근슬쩍 흘렸거든요. 누구라도 그 프로그램을 본다면 저 집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참으로 교묘했던 것이 겉으로 하는 말은 대박집의 맛집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비위를 자극할 만한 장면을 간간히 섞은 겁니다. 시댁 사람들은 방송 보고 우왕좌왕하며 형부한테 전화하고 패버리겠다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들의 비극을 남몰래 지켜보며 웃음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나와 건물주 언니였죠. 네, 그래요. 이건 모두 우리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 맞습니다. 형부에게 방송 프로를 소개하면서 은근슬쩍 악의적으로 편집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방송이 나간 여판 확실했습니다. 바로 가게에 항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우리 가게를 많이 찾아줬던 오랜 단골일수록 더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항의가 빗발침은 물론 아예 발길까지 뚝 끊어졌어요. 매일같이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장사도 못하자 시댁 사람들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렸죠.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그 이상한 방송 프로그램에 우릴 왜 넣었대? 가만,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네가 하자고 했던 일이잖냐? 너 설마 이거 모두 네가 작정하고 벌인 일이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요. 여보, 좀 말려봐. 난 억울하단 말이야.
시모랑 신우는 날 가두던 때처럼 눈빛이 돌변해서 다가왔고 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SOS를 요청했지만 그는 싸늘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죠. 당신 잘못 맞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갈라서자. 꺼져버려 당장. 시모와 시누이가 몸으로 밀고 내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급기야 전 가게 문 앞에 내쳐졌어요. 마음 먹은 대로 시댁 가게를 망하게 만드는 데까진 보기 좋게 성공했죠. 그들을 시궁창에 빠뜨렸던 기쁨도 잠시, 문득 내 아들도 여기 있는데 쫓겨난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러운 마음에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가면 엄마한테 내 이혼 얘기는 어떻게 꺼낼까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우리 집에서 내려다 보니까 너 계속 이러고 있더라? 결국 시모랑 남편이 널 쫓아냈구나? 이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겠네. 아유, 따라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건물주 언니를 따라가다가 우리 집에 남편 없는 걸 확인하고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난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자기네 가게에 내보낼 거야. 자기가 아예 시댁 가게 나간 자리에 새로 가게 차려보면 어때? 제가요? 뭐 보니까 그 집 영업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더만. 자신 없어? 대박집 비법은 며느리도 모르게 한다며. 그래서 자기네 비법 몰라? 알죠. 너무나 알죠. 날 믿어서라기보단 나한테 일 시켜먹고 자기들 가게 비울 때 내가 해야 되니까 나한테 맞는 모든 요리법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도 레시피는 다 아는데 딱 그 맛을 내는 건 못해요. 시할머님과 시아버님도 안 계신 지금 나쁜 일걸요? 잘 됐네. 어차피 1층 상가 공실로 두기도 그렇고 이참에 동생한테 맡겨볼까 해. 다른 건 내가 다 도울 테니까 동생이 맡아서 한번 전보다 더 잘 해봐. 막막했었는데 건물주 언니가 해준 제안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줬습니다. 가게만 할 수 있다면 아들 혼자서도 키우고 잘 살 자신 있거든요. 그날부터 가게 준비와 더불어 남편과 이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어요. 시댁 가게엔 한동안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고 계약 기간도 못 채우고 일찍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마지막 작별을 위해 1층에서 가게 정리하는 걸 보고 있었죠. 뭘 봐. 그리고 너 지원이 양육권 가져가겠다던데 그건 안 돼. 걘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지 알기는 하니? 지 가게만 챙기다가 자식은 뒷전이던 사람이 무슨 키울 자신 없으면 데려다 고생시킬 생각 말고 얌전히 양육권 내놔. 안 그러면 날 감금하고 폭행했던 거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목격자도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남편은 비웃으며 목격자가 어디냐고 반문하자 건물주 언니가 등장하면서 그게 나다. 너희가 가둔 날 내가 잠시 풀어줬었다라며 말을 했죠. 나중에 아들 양육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이혼 협의서에 도장 찍은 걸 보면 자기들 경찰서에 끌려갈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렇듯 저도 언니 따라 이혼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보다 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냉면가게 사장님이자 자유부인이라고요. 시댁 가게에서 종살이 하듯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건 진짜 내 가게를 할 테니까요. 가게는 새로 수리 싹 하고 그간 시댁 가게하며 보완이 필요했던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한 메뉴를 수정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가게를 열고 말았죠. 지금 제 가게는 어떻게 됐냐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전히 식당에서 바쁘지만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건물주 언니에겐 두둑한 임대료로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죠. 언니는 바쁜 나 대신 아들도 봐주고 우리 엄마도 챙겨가며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가게 위에 남편과 살던 집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전 언니 아래층에서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고향에서 친정엄마 모셔와서 모두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치매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서인지 엄마가 겪은 증상은 조금씩 호전됐어요. 엄마가 막둥이 딸 물고 빨고 새 빠지게 키웠을 텐데 이제야 딸 노릇 제대로 하네.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 꾸려 살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너무 다 좋다. 딸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나 때문에 딸 이혼녀 만든 건 아닌지 한 번씩 그 생각하면 아유 내가 속이 상해. 그런 생각 말어 엄마. 나 정말 인간이 아니라 노예 짐승처럼 사육당하며 살았던 거야. 치매온 일이 계기였을 뿐이지 이혼 안 했으면 엄마 딸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걸? 엄마가 나 구한 거야 어찌 보면. 제 사연 보내면서 운영자님은 가게 이름을 공개해도 좋다고 하셨지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서요. 그저 제 얘기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재미있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겁이 나네요. 만약 방송 나가게 되면 내 가게에서 여러 번, 아니 100번쯤 돌려서 들을게요. 저한테 꾸중할 게 있거나 어떤 말씀이라도 주고 싶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겠습니다. 댓글을 달아만 봤지 제가 받아볼 생각하니까 좀 떨리네요. 그럼 냉면처럼 개운하고 시원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전 여기서 문 닫을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찾는 이 유튜브 채널 톡톡사연에서 제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오기도 하네요. 사람 사는 다양한 얘기로 넘쳐나는 이곳을 전 참 좋아한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날엔 여기 영상 보며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어느샌가 제 현실의 번뇌가 씻겨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전 이곳에서 힐링하는 애청자라는 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도 마치 제 언니, 이모들과 제 사연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혹시 제 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병원장의 두 딸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의 대표이사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종합병원처럼 큰 규모의 엄청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의사가 전공 과목별로 10분이 안 되게 있는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운영하셨기에 단골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일하신 곳이라 이 지역에선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우리 병원은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병원비를 내기 힘든 환자들에 대해서 병원비를 감면해주거나 천천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전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병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의사로 보여주신 선행이 많으셨기에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시절 많이 그러하듯 중매로 만나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보다 3살 위인 언니와 절 낳으셨고요. 지금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딸 둘뿐이라며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몹시 시키셨다고 해요. 너네는 집안이 그냥 뼈대 있는 집안 교수라는 것일 뿐 돈이 많기를 하냐. 네가 애들 아범처럼 명함 있는 의사이길 하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딸 둘 낳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께 우리 자매가 명절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엄마한테 가서 남동생 보고 싶다고 해. 알겠지? 그래야 너네 가시나들도 친정떡을 보는 게야. 저 좋은 병원을 우리 아범이 없으면 어쩌노?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보다 늘 없는 남동생 손자 타령을 하셨죠. 그래서 전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도 크게 그리움이 없네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우리 엄만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앞으로의 시대엔 딸이 최고라며 우리를 지켜 세워 주셨고요. 우리 집 거실 한켠엔 늘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 피아노로 동요도 연주해 주시고 엄마가 좋아하는 차이코프스키 연주곡도 쳐주시고 우리 자매는 엄마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엄마의 영향이었을까요? 언니와 전 피아노를 가까이 하게 됐고 피아노를 좋아했으며 또 잘 치기까지 했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등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학원 원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어머님, 지은이는요, 천재예요, 천재. 이미 바이엘은 물론이고, 체르니 30까지 그냥 주어지는 곡은 몇 번만 연습하면 아주 능숙하게 치는걸요? 제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봐요. 우리 같은 동네 학원에선 지은이를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대학교 강사로 나가는 피아노 전공 선생님이 있어요. 그 친구 소개해 드릴 테니까 우리 지은이 잘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언니는 정말 피아노에 재능이 넘쳤어요. 과외 선생님도 언니의 연주를 들으면 감탄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작은 콩쿨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시도대회까지 언닌 정말 피아니스트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도 피아노를 좋아했죠. 저도 피아노를 사랑하고 잘 쳤지만 저렇게 남다르게 뛰어난 언니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면서 즐겁게 피아노를 치고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습니다. 가끔 주변 분들이 언니와 절 비교하거나 또 저 자신조차 언니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나서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니를 질투한 나머지 우리 자매의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죠. 우린 피아노를 사랑한 같은 공통점으로 할 얘기가 많았고 서로를 아껴줬거든요. 하지만 탄탄대로를 달릴 줄 알았던 언니의 피아노 인생이 끝나게 된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건 언니에게 찾아온 첫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어떤 오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연애를 하던 언니는 차츰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어서 선생님에게 엄마에게 꾸중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늘 엄마가 그만 피아노 연습 좀 하고 제발 쉬어라 했던 그 언니가요. 하지만 언니는 사랑을 멈출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던 모양입니다. 명문대 대학 입시를 반년 앞두었던 어느 날 언닌 그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출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에게 이 못난 딸을 언니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에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를 따라서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부디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절 찾지 마세요. 큰 콩쿨 대회에서 어려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를 마치고 자신감 있게 웃던 그 멋진 언니가, 저와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언니가 남자 때문에 가출을 하다니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엄만 어떠셨겠어요. 정말이지 우리 가족은 언니의 가출 이후로 웃음을 잃게 됐습니다. 전 언니의 일로 충격을 받긴 했지만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한 대학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에게 언니를 대신해서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전 현실의 벽을 평범한 학생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언니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지 못했으니 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알만한 콩쿨 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으니 이젠 피아노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괴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됐죠.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해심 많은 남자였어요. 사실 제 마음속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같은 과에서 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어 힘들어하는 절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열게 된 남자친구였죠. 난 네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 설령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지진 못하더라도 네가 피아노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해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 헝가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좋은 조건의 유학 제의가 들어오게 됐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원에 다닐 수도 있게 되고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 정말 좋은 커리어가 생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크게 축하를 해줬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 때문이죠. 그는 헝가리로 유학을 가고 나면 우린 적어도 4년 이상은 못 보는 처지가 되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해서 함께 유학 가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22살의 제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결혼은 우리끼리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처음 이 얘기를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죠. 정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언니 생각 안 나?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네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유학까지 간다니. 엄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엄만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이 얘기를 들으신 아버진 절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아, 우리에겐 이제 너뿐이란다. 하나뿐인 딸마저 잃고 싶지 않구나. 생각을 바꿔볼 수 있겠니? 그리고 아직 그 친구를 소개받진 않았다만 그 남잔 비전이 없어. 이쪽 음악 업계는 너도 잘 알잖냐. 혼자 능력 있고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유학을 다녀온들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지 않니? 들어보니 그 친구 집안이 그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집안이 아닌 것 같더구나. 난 그 친구 따라 외국에 가서 고생할 네 생각하면 이 결혼 허락해줄 수가 없어. 부모님은 언니를 한순간에 남자에게 빼앗긴 예전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하나 남은 막내딸이 비전 없는 남자에게 시집간다니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전 처음엔 그런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으니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헝가리로 따라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유학이 정해진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건 남자친구일 뿐이고 그럼 난 거기까지 따라가서 뭐 하지? 난 어디서 피아노를 배워야 되지? 우린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내 공부를 접고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걸까? 유학에 대한 생각은 고민할수록 정말 현실적인 물음표뿐이더라고요. 결국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을 내가 미처 하지 못했다. 널 잡고 싶은 이기심에 너한테 무리한 욕을 한 것 같아. 나 헝가리에 혼자 갈게. 하지만 정민아, 난 널 잊지 못할 거야. 언젠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해서 네 앞에 돌아올게. 사랑해. 그렇게 우린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포옹을 하고 이별을 맞이했어요. 전 이제 다신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기로 했고요. 아니, 다시 누구도 그이만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피아노를 사랑해서 대학에 와서 전공까지 했지만 제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좌절한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 사람. 그리고 언니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같이 도망칠 순 없었던 비겁한 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죠. 이런 저를 걱정한 엄마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시켜야겠다며 좋은 혼처를 알아보느라 분주하셨습니다. 엄마가 알아보신 선자리에 전 영혼 없이 다녀왔어요. 제가 딱히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게 결혼해서 살면 되지 싶었거든요. 어차피 누굴 만나도 사랑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건 좋은 집에 시집가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처음엔 아빠 병원에 있는 한 정형외과 의사, 그 다음엔 뇌가댁 어른의 소개로 만난 증권 투자회사 사업가, 그 다음엔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주말마다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선을 보고 왔어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던지 엄마는 결혼정보회사에 절 가입시키셨어요. 듀오나 뭐 그런 알만한 이름의 회사가 아니고요. VVIP 상위 1%의 조건이 드는 미혼 남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가입비만 5천만 원이 나온다고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병원장 딸이고 가입비를 내선지 그 이후에 들어온 선자리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번 선자리를 갖고 나서 전 형택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형택 씨는 한 건설회사의 상무직을 맡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어요. 형택 씨의 아버지는 매출액이 몇백억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 창업자이자 대표시고 그 회사를 앞으로 이어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이유는 그 점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자잘하기엔 거만한 구석이 없고 참 조용하고 세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건설회사의 상무라는 자리가 어울리기는 할까? 오히려 저처럼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야 어울릴 것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정민 씨, 우리가 집안끼리 어울려서 만나면서 사랑 얘기하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 정민 씨가 처음 본 것 같지 않게 친근하고 편안하네요. 정민 씨는 어때요? 제가 편한가요? 네,
사실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택 씨는 좀 다르네요. 다정하면서 세심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다음에 만나자고 부탁하면 들어줄 거죠? 우린 이렇게 우유처럼 부드러운 첫 만남을 가지고 이후 데이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로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에 자주 다녔죠. 형택 씨도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음악 전공자인 절 배려하는 마음 때문인지 왠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었어요. 우린 그렇게 호감을 갖고 4개월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형택 씨가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고 형택 씨의 조건도 성격도 마음에 들어 하신 부모님은 제가 서둘러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예상치 못하게 일찍 결혼하게 된 전 어리둥절했지만 형택 씨의 집안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했죠. 형택 씨는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 대해선 말을 아꼈거든요. 형택 씨의 집안은 용산구에 있는 한 커다란 단독주택, 아니 호화주택이었습니다. 역시 모 기업의 회장님 댁다운 집이었죠. 정원에 있는 조각품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한 40대쯤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집안 응접실로 저와 형택 씨를 인도했어요. 형택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계셨던 분인지 형택 씨가 편하게 청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청주 이모는 형택 씨만 부르는 호칭이었고 이 집에선 청주댁이라고 불렀죠. 형택 씨 얘기론 이 집에서 10년 넘게 계셨고 어머니 다음으로 집안일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좀 엄격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어요. 전 무의식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청주댁과 잘 지내야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맞아요. 청주댁은 이런 대저택에서 보이지 않는 실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청주댁은 예의 있게 저를 대하면서도 새로 집안에 들어올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청주댁이 처음 식사를 살피러 가고 나서야 예비 시부모님께서 응접실로 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형택의 배필이로군. 반가워요. 나 건설회사 대표자 형택이 아비 되는 사람이요. 악수 한번 합시다. 예비 시부께선 170cm가 될까 말까 하는 다소 작은 키에 풍채가 크신 분이셨어요. 목소리가 호탕하고 자신감이 넘치셨으며 단정하게 포마드한 머리 스타일이 한 회사의 대표다운 모습이었죠. 옆에 서 계신 예비 시모는 한복을 위아래로 곱게 차려입으신 가녀린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성스러우시면서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가지셨고 시부한 대조되는 조용조용한 말씨를 쓰셨어요. 형택이가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꼭 데려와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고 떼를 썼지 뭐예요. 정민 씨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니죠? 전혀요. 어머니 말씀 편하게 낮추시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초면에 그럴 수야. 그래도 이제 우리 집 사람 될 테니 천천히 그래 볼까요? 그렇게 걱정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 같이 보였고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나는 말이지 젊어서부터 사업에 올인한 남자라 늘 우리 사돈집은 판검사나 의사 같은 지식인 집안이었으면 했단 말이지. 그대가 아버님께서 아주 명망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버지. 제가 인사드리러 배웠을 때 그 지역 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돈만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면서요. 정민 씨. 네, 아버지께선 옛날부터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나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집하고 딱 걸맞는 집안이네. 이제 좋은 아가씨를 만났으니 형택이 네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어서 결혼 서두르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우린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저택 2층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사랑이사하게 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만사가 편하고 잘 진행되니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하는 소박한 꿈을 꾸었던 전 그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1층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 다투는 소리로 시끄러워서 내려가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싸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계단 난간 뒤에 몰래 서서 대화를 듣게 됐죠. 이제 당신 나이도 환갑이 훌쩍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더럽게 살 겁니까? 뭐? 더러워? 이 할망구가 말이면 단 줄 아나. 회장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도대체 이번엔 몇 살짜린 줄이냐 알아요? 제발 채통 좀 지켜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모임에 나만 두고 혼자 나가서 식당 여직원과 그 짓을 해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오해를. 집안에서 누가 듣겠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게야? 오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산 30년 세월 동안 몇 명 여자를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 나이가 돼서도 그 욕정을 참지를 못하고 모임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와, 응? 내가 당신 때문에 수면제에 우울증 약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급기야 시몬 대성통곡을 하셨고 십은 그대로 집을 나갔어요. 언제부터 내 뒤에 계셨던 건지 청주 임원 쓱 나와서 시모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목격한 게 사실인지 전 분간이 안 돼서 눈을 한참 비비고 있었어요. 아, 시부는 평생 바람을 피고 살았던 사람이고 시모는 그 가녀리고 우아한 입에서 거친 말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남편을 참고 살았던 거였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실 정도일까요? 능력 있고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시부의 진면목을 보고 나니 전 적잖이 충격을 받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있길래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 큰 음악 소리, 도대체 남편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이 길어졌는데 먼저 자요. 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여보, 방금 아버님 어머님이 크게 싸우셨어요. 아버님이 여자 문제로 사고를 치신 것 같고 어머님은 대성통곡하시고 얼른 들어와서 여기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서기엔 좀 민감한 문제 같아서. 여보,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우리 부모님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냥 자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상 이 집에선 시부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은 콩가루 집안이라니 이게 익숙하다는 듯이 넘겨버리는 남편도 놀라웠죠. 아무리 부부 사이, 남녀 사이인 제3자가 모르는 거라지만 제가 커왔던 우리 집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절 더 불안하게 만든 문제는 또 있었어요.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는 남편이요. 일이 바쁘다곤 하지만 누가 이 시간까지 일을 하나요? 방금 분명 어디 유흥업소나 클럽, 나이트 이런 데에 있는 듯한 추측이 들었거든요. 설마 이 남자도 시부를 닮아서 여자 관계가? 제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남편은 매너 있고 젠틀하지만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을 끼는 정도의 스킨십에 멈춰져 있었죠. 키스도 청혼할 때 처음 했거든요. 과거 남자친구와 열정적이었던 사람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떠난 신혼여행에서도 남편은 저와 하룻밤만 같이 보냈습니다. 이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전 이런저런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층으로 내려왔죠. 하지만 시부와 시몬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다는 듯이 말끔하게 계셨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사를 하셨어요. 세아가 잘 잤냐? 아니 청주댁 오늘 국에 간이 안 맞지 않소? 요즘 청주댁답지 않게 왜 이리 실수가 많아? 아휴, 청주댁에 그럴 사정이 있어요. 청주댁 앞으로 김 실장 통해서 간 맞추고 이따 나 좀 봐요. 매사 완벽하고 꼿꼿하던 모습과 달리 요즘 청주 이모는 안절부절하고 전에 없던 실수를 자주 하셨습니다. 식사 후 전 정원을 산책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어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로 바로 출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오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나? 진짜 바람핀 거면 어쩌지? 그때 저 멀리 청주 이모가 정원 한켠에 서서 한참 통화를 한 뒤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생각에 전 청주댁에게 다가갔죠. 아직 청주 이모는 저와 친한 사이도 아니고 늘 격식을 차리고 마음을 내주지 않던 분이었지만 전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분이 이모님 말고 있어야 말이죠. 괜찮으시면 저에게 털어놔 보세요. 저 입 무거워요. 혹시 또 알아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지? 잠시 머뭇하던 청주임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와는 달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죠. 부족한 엄마의 뒷바라지에도 늘 공부도 잘하는.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도 잘 치렀는데 얘가 의대를 마다하고 국립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엄마가 의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할 거라고 집단을 생각하고 결정한 모양인데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의사를 하고 싶어 하던 아이. 그런 아이의 앞길을 어미인 내가 막고 있는 거죠. 도움도 못 대주고. 급기야 청주 이모는 제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전 청주 이모를 돕기로 했죠. 이모님, 우리 친정아버지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모님 딸처럼 똑똑한 학생들을 돕는 장학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해 드렸고 아버진 그 학생을 도울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청주 이모께 전해드렸죠. 우리 병원 장학생으로 청주 이모의 딸이 의대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요. 청주 이모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모님, 그때 저한테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셨죠? 혹시 이 집안에 관련된 일인가요? 네, 그 전날 시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목격했거든요. 원래 그러신가 봐요? 네,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옛날부터 회장님은 여자 문제가 많으셨습니다. 하룻밤 보낸 여자로 모자라서 아예 살림을 차려주고 드나들던 세컨드도 여러 명이었죠. 그 여자들 정리하느라 사모님, 저도 같이 고생했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더 미치겠는 건 지나가는 여자애들, 식당 여종업원이건 집안에서 일하는 애들이건 가리지 않고 건드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몸도 많이 상하시고 정신과 약을 드시면서 정말 안 된 분이세요. 이때가 돼서야 전 문제 많은 집에 시집 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제가 이런 걸 궁금해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주시면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큰 사모님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기 소식이 있다거나 상무님과의 부부관계가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훅 들어온 민감한 질문에 전 너무 당황했어요. 네? 아니,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지... 이모님도 아시겠지만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요사이 외박도 자꾸 절 아내로서 좋아하긴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밤엔 절 피하는 기분이에요. 맨날 혼자 잠이 드는 것 같아서 저 좀 외롭네요. 전 멋쩍은 듯이 웃으며 가볍게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찬찬히 걱정스럽게 살피는 이모님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어쨌든 자신의 딸을 도와준 일을 계기로 청주 이모는 저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시부의 여자 문제는 날로 시끄러웠고 시모는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급기야 어느 날 새벽에 시모는 욕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못한 어머님은 그만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마침 집안에서 청주 이모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보안팀 관리소장 서 과장이 시모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큰일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시모는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 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만
난 그 집엔 가고 싶지가 않구나. 네 시아버지와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날 요양원에 보내다오. 시몬 눈물을 짓고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같은 여자로서 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길로 모든 시설이 안락하고 어르신들의 사교 취미활동을 잘 지원해준다고 소문난 요양원을 수소문해서 시모를 입소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안 계신 동안 집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나누는 말벗도 되고 또 그곳에서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시는지 챙겨드렸습니다. 외로운 저택에 이제 시모도 안 계시니 며느리인 저와 청주 이모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해야 했어요. 게다가 시모가 집에 안 계시니 시부는 더욱 대놓고 집 안과 밖에서 여자를 탐닉하고 다녔습니다. 그 연세에 그 정력이 참으로 신기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버지와 대조되는 아들, 내 남편은요. 저와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 단 2번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말이에요. 신혼여행에서 1번, 그리고 결혼 1년차 때에 시부가 왜 아이를 갖지 않냐고 저희를 막 혼내시던 날 밤에 2번째. 이렇게 2번이 전부였어요. 전 사실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게 됩니다. 이 남자 분명히 남성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날 청주 이모와 둘이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모님, 분명 남편에겐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님은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사실 아드님이 사모님과 선을 본 데에는 뒷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형택 도련님이 옛날부터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걸 가족들도 알고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가까운 집안들도 아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래서 알만한 집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아예 다른 쪽 모르는 좋은 집안의 아가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중매쟁이의 추천으로 선을 보게 된 거랍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애초에 비정상적인 남자에게 속아서 팔려온 결혼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제 속은 더 복잡하고 괴로웠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결정 외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게 절 아껴주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생활은 여유롭고 편했으니까요. 게다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기엔 이혼녀가 될 자신도 없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큰 실망을 하실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여자로서 외로운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던 저에게 3년 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가 큰 화를 당하셨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준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나쁜 몇몇 환자가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한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치료를 잘 못해서 다리 한쪽을 못 써서 병신이 됐다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잊고 원수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해 병원엔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돼서 환자 수가 퍽 줄게 됐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처에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 병원은 정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환자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에게 의료소송을 한다고 손해배상을 물게 한다고 더욱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의사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병원비도 양심적으로 받고 기부나 봉사도 많이 하셔서 여느 병원장만큼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집이었을 뿐인데 협박하는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고 또 병원의 상황은 악화되니 결국 폐업의 위기에 들어선 거죠. 그 병원은 우리 아버지의 의사생활 전부를 바친 곳인데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아버지는 이 충격에 건강마저 안 좋아지시고 집에 몸져 누워 계셨어요. 친정일로 슬픔에 젖어 있던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시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비서통에서 사돈 댁 얘기 들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야. 그 참 겨우 병원 하나 있는 집인데
그마저도 문을 닫다니. 재산도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친정집 일로 절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시부는 뜻밖에도 우리 집과 절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7년 동안 애 하나 갖지 못하고 집에 재산만 축내고 있는데 내가 널 이 집에 계속 둘 이유라도 있겠냐? 난 뼛속까지 사업가야. 이젠 형태기와 네 결혼이 별 이득이 없단 말이다. 어차피 애도 없는 마당에 이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게 어떻겠냐?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죠. 친정이 망했으니 저보고 나가란 말을 지금 시부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함께 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시부 얘기에 당황했지만 이미 시부에게서 얘기를 들은 터였는지 저만큼 놀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사람 아내로서 좋아해요.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냐? 며느리는 네가 어떤 남편인지는 알고 있냐?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마. 형택이는, 아니 네 남편은 말이다. 여자를 품을 수 없는 남자야. 여자랑 밤일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도 대충 눈치는 채지 않았니? 이제 우리 회사와 거래할 만한 다른 집안에서 네 다음 부인 찾아올 테니 어서 정리해.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거래할 것 없으니 나가라고 내쫓는 이 현실도 믿기지가 않았고요. 저런 남편과 살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요양원에 계신 시모도 모셔가며 정말 며느리로서 할도리 잘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긴 지금까지 거역한 적이 없다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전 이대로 이 집에서 내쫓기고 마는 걸까요? 방에서 울면서 이혼 준비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주 이모가 방에 들어오셔선 절 달래주셨어요. 전 친정엄마인 양 이모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모님 아시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알죠. 내가 다 알지. 우리 작은 사모님 이 막대 먹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보물을 몰라보는 김 회장 벌 받을 겁니다. 벌 받고 말지. 자, 이제 그만 울고 정신 차려봐요. 멍충이처럼 한 푼도 없이 쫓겨날 거예요, 정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 저에게 이모는 USB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었어요. 곱게 자란 사모님에게 그간 내가 이 집안의 비밀을 구구절절 말할 수가 없으니 여기에 담긴 영상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 비밀은 여기 김씨 남자들의 치부랍니다. 이혼하면서 빈손으로 할 순 없잖아. 사람에게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 회장이 며느리에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을 거라는 건 내가 알아요. 변호사와 이 영상 어떻게 써먹을지 잘 고민해보고 잘 사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날 사람답게 친이모처럼 대해주고 따라줘서 고마워요. 그런 이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이모는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모의 선물, 나의 동아줄. 그 안에 담긴 영상은 무엇일지 여러분은 감이 오시나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은 정상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설명할 그 영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충격받지 않으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우선 A 폴더에 들은 수십 개의 영상은 바로 시부가 찍힌 영상이었어요. 그간 얘기로만 들었던 시부가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혹은 건설회사의 여직원들 많게는 50대부터 어리게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도우미분의 딸까지 금수 같은 시분 손으로 더듬고 추행을 했어요.
여자들은 반항하고 싫어했지만 시부는 자신의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여자들을 갖고 논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여자들과 노란한 문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강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시부가 그동안 그분들에게 알량한 돈으로 입막음을 하면서 그 나이 처먹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더러운 포르노를 보며 전 제 눈을 씻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시부라니, 내 남편의 아버지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비폴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은 어떤 영상에선 한 명의 남성과 또 어떤 영상에선 여러 명의 남성과 옷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하고 정말 변태처럼 노는 거예요. 성적으로 말이에요. 어디서도 보고 듣도 못한 광경에 전 입이 떡 벌어져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태처럼 놀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 관계를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치욕스럽고 더럽고 창피하네요. 이렇게 충격적인 시부와 남편의 비밀 영상을 보고 나니 시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행복하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물거품이고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이 영상들을 보고 난 뒤 청주 이모와 얘기를 했죠. 작은 사모님 많이 놀랐죠? 정말 미안해요. 이 집 남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지 알면서도 미리 얘기 못했어요. 이모는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이모, 전 정말 이제 좀 더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이 집에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이혼했겠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도 우리 작은 사모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지들이 숨길 게 많다는 게 찔렸는지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상무님이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것 같기에 굳이 이 일을 얘기해서 결혼 생활을 끝낼 필요가 있겠나 했죠. 그런데 회장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모님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고 용기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 증거 필요하잖아요. 이 증거만 있으면 이혼할 때 많은 위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지금이라도 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모. 그런데 그 영상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이 집 보안팀 관리소장 서 과장이라고 아시죠? 사실 서 과장과 전 언젠가부터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집에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서 과장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서 과장에게 얘기 들어보니 회장님과 상무님은 그동안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를 이 집 뒤편에 창고로 쓰는 별채에서 은밀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집안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서 과장은 그 은밀한 별채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보관하고 있었고요. 아마 회장님과 상무님은 그 별채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 부디 그 두 나쁜 놈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우리 큰 사모님 못가지요. 전 청주 이모의 도움으로 큰 무기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가서 제 모든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올 준비를 다 해놓고 남편과 시부에게 저녁 때 집에서 보자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씩씩대면서 들어오는 시부와 어쩔 줄 몰라하며 조용히 따라오는 남편이 보였죠. 너 아직도 집에서 안 나가고 뭐하고 있냐? 어디서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건방지게 오라가라야. 이렇게 흥분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두 분이 여기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주세요. 이제부터 아주 기막힌 영상이 나올 테니까요. 전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나온 이 변태 영상을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충격적인 별채에서의 더러운 짓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영상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걸 알아챈 건 1분도 걸리지 않았고 치부가 드러나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두 분께서 그동안 아주 잘 속여오셨더라고요. 아버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런 소문으로 결혼 못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안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런 걸 보고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이 집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심지어 어린 친구까지 억지로 못할 짓을 하셨더군요. 이거 성범죄인 거 아시죠? 아버님을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하던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런 게 공개되면 아버님 그 대단한 회사 망해버리는 거 아닐까요? 그제서야 제 앞에서 뻣뻣이 고개 들고 거만하게 화만 냈던 시분 태도를 바꾸고 절 달래주려고 애썼어요. 얘야, 오해가 있던 모양인데, 아니, 우리가 가족이지 않니? 이런 일은 덮어주는 게 또 가족이고,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집안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취소야. 화 풀고 이 영상 내게 넘겨주겠니? 아버님 같으시면 제 목숨을 쥐고 있는 이 영상을 넘겨주겠어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전 이 집안에 있을 마음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추잡한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며느리이자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혼, 그리고 위자료로 현금 10억과 평택의 회사 부지예요. 시부 회사의 본사가 평택에 있다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차후 공장 부지로 쓰려고 남겨놓은 무려 5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전 그게 시부에게서 뺏길 수 있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땅이 앞으로 얼마가 될 땅인데 그걸... 여보,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놈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상적인 남자가 되고 싶어서 정말 노력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저 회사 일하며 살려고 내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당신과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에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전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남편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제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버린 충격과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걱정하며 서 있는 시부를 뒤로하고 저도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우리 엄마는 그런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잡고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절 가만히 보시더니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요. 얼마 뒤 시부는 회사 직원을 시켜서 제가 요구한 현금 10억과 제 명의로 이전 등기한 평택 공장 부지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앞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비밀 새어나간다면 무사히 하지 못할 거야. 절 협박하는 내용이더군요. 끝까지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부였습니다. 전 이혼녀였지만 아주 돈이 많은 이혼녀가 됐으니 괜찮았어요. 사실 돈을 못 받더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됐죠. 아버지, 이건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7년 동안 참고 살아온 대가로 받은 돈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 병원 여세요. 앞으로 돈 걱정 마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의사가 천직인 분이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계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의사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새로운 병원을 세우시고 이전처럼 왕성하게 의료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다시 병원을 개원하셨다는 소식에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힘이 돼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런 협박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료 치료에 대한 각서도 작성해야 한다며 한 변호사분이 조언해 주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기로 했습니다. 전 부모님과 친정에서 살며 동네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죠. 평생 피아노는 저에게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전 천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피아니스트가 되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왔다며 제게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남자친구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더 중후하고 멋있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됐네. 하지만 약속대로 나 피아니스트로 성공해서 이렇게 네 앞에 왔어.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전 이미 한 번 결혼했던 몸, 멋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처지였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서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결혼이요? 이미 거품같이 허망한 결혼 생활을 해봤던 전 결혼 생각이 아직 없어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총각인데 너무 미안한 일이죠. 지금의 전 부모님 건강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사랑했던 남자와 만날 수 있으니 그냥 이대로도 너무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 과거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얘기해 봤어요. 혹시 제 부족한 글솜씨에 지루하거나 재미없진 않았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행복이 찾아오시길 빌며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